200년이 지나도 살아있는 철학자. 런던 대학교 복도를 지나다 보면 유리 상자 안에 앉아있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밀랍으로 만든 머리, 검은 정장을 입고 지팡이를 든 채 의자에 앉아있는 이 인물, 그는 바로 제레미 벤담입니다. 1832년 84세로 세상을 떠난 그는 유언으로 자신의 시신을 방부 처리해 대학에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죽어서도 사회에 유용하게 쓰이겠다는 그의 철학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철학자는 죽어서까지 우리 곁에 남아 있을까요? 200년 전 그가 던진 한 가지 질문이 오늘날까지 정치, 법률, 경제, 윤리의 모든 영역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단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것이 행복을 늘리는가, 고통을 줄이는가. 이것이 바로 벤담이 평생을 바쳐 외친 공리주의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혁명적인 사상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에 어떤 선택에 적용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나의 이 선택이 정말 옳은 것인가를 3분 안에 판단하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간을 거슬러 1748년 런던으로 떠나보시죠. 천재 소년의 각성, 법정에서 본 모순. 1748년 2월 15일 런던의 부유한 변호사 집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훌륭한 법률가가 되어 가문을 빛내주길 바랐죠.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 제레미 벤담은 천재였습니다. 3살에 라틴어를 읽었고 12살에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대학 입학 평균 연령이 16, 17세였던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죠. 15살이 되던 해 벤담은 아버지를 따라 런던의 법정을 처음 방문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법정의 위엄과 정의의 실현을 보고 감동받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천재 소년이 본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가난한 여인이 빵 한 조각을 훔쳤다는 이유로 태형을 받고 있었고, 귀족은 뇌물로 판사를 매수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 용어는 너무 복잡해서 일반 시민들은 이해조차 할 수 없었죠. 벤담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라던 법정이 왜 이렇게 불합리한가? 법이라는 것이 진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그날 법정을 나서며 15세 소년은 결심합니다. 나는 변호사가 되지 않겠다. 대신 이 불합리한 법을 바꿀 철학을 만들겠다. 아버지는 크게 실망했지만 벤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옥스퍼드와 링컨즈인에서 법학을 공부했지만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생을 책상 앞에 앉아 법과 도덕, 그리고 사회를 개혁할 철학을 연구하는 데 바쳤죠. 그가 마주한 18세기 영국은 모순투성이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부는 늘어났지만 빈부격차는 심화되었고, 의회는 귀족들의 놀이터였으며 법은 권력자들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벤담은 생각했습니다. 법과 도덕의 기준을 신이나 왕, 전통이 아닌 다른 곳에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디에? 그 해답을 찾기까지 수십 년의 사색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89년 그는 인류 역사를 바꿀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혁명적 선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이 책의 첫 문장은 지금 읽어도 충격적입니다.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권자의 지배 아래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시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이 둘뿐이다. 무슨 뜻일까요? 벤담은 말합니다. 신의 계시도 왕의 명령도 오랜 전통도 아닌 바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 본성의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의 유명한 원리가 등장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것이 모든 도덕과 법률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조금 더 쉽게 풀어볼까요? 어떤 정책이나 법을 만들 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좋은 정책입니다.
만약 아니라면 아무리 전통적이고 권위 있는 것이라 해도 바꿔야 합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8세기 유럽은 여전히 신의 뜻, 왕의 권위, 귀족의 특권이 사회를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벤담은 이 모든 것을 단칼에 베어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사람들이 행복한가야.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행복이란 대체 뭔가? 그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 벤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복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만들어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쾌락계산법입니다. 생각이 깊어지는 순간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함께 고민하고 싶다면 구독으로 이 지적 공동체에 합류하세요. 과학적 도덕, 쾌락계산법의 7가지 기준. 벤담은 놀랍게도 행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숫자로 계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만든 쾌락계산법은 모든 행위가 가져오는 쾌락과 고통을 7가지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갈지 도시에 남을지 고민 중입니다. 벤담의 방법을 적용하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도. 이 선택이 가져올 쾌락이나 고통이 얼마나 강한가. 시골 생활의 평온함은 강도가 높은가, 도시 생활의 편리함은. 두 번째, 지속성. 그 쾌락이나 고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시골의 건강한 삶은 오래 지속될까요? 도시의 문화생활은? 세 번째, 확실성. 그것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시골에서 정말 건강해질 수 있을까? 도시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확률은? 네 번째, 원근성. 그 쾌락이나 고통이 얼마나 빨리 다가오는가. 시골로 이사하면 당장 스트레스가 줄어들까? 아니면 적응 기간이 필요한가? 다섯 번째, 다산성. 그 쾌락이 또 다른 쾌락을 낳을 가능성은? 시골 생활이 새로운 취미와 인간관계를 만들어낼까? 도시는? 여섯 번째, 순수성. 그 쾌락에 고통이 섞여 있지 않은가? 시골의 고요함 뒤에 의료시설 부족이라는 불안은 없는가? 일곱 번째, 범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나의 이사가 가족, 친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 7가지를 모두 점수화해서 합산하면 어떤 선택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지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벤담의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보면 다소 기계적이고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벤담이 살던 시대에는 모든 것이 신의 뜻 아니면 왕의 명령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행복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자고 말한 것은 엄청난 용기였습니다. 벤담의 이 아이디어는 오늘날 어디에 쓰일까요?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하는 비용, 편익 분석, 기업이 신제품을 만들 때 하는 소비자 만족도 조사, 병원에서 치료법을 선택할 때 하는 삶의 질 평가, 모두 벤담의 쾌락계산법에서 출발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벤담의 사상에는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볼 파놉티콘입니다. 파놉티콘 감시의 철학. 1791년 벤담은 형 사무엘이 러시아에서 일하던 공장을 보고 영감을 받아 혁명적인 건축 설계를 제안합니다. 파놉티콘, 일망감시 시설. 원형 건물 중앙에 감시탑이 있고 둘레를 따라 독방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앙의 감시자는 모든 수감자를 볼 수 있지만 수감자들은 자신이 언제 감시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벤담은 이것을 완벽한 교도소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범죄자들을 효율적으로 교화하려면 그들이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 그러면 스스로 행동을 교정할 것이다.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벤담에게는 최대 행복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파놉티콘이 얼마나 무서운 개념인지 압니다. 20세기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파놉티콘을 현대 감시사회의 상징으로 분석했습니다.
CCTV, 인터넷 감시, SNS의 끊임없는 시선. 우리는 지금 벤담이 꿈꾼 파놉티콘 안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기서 벤담 철학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라면 소수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희생시켜도 되는가? 효율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감시사회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벤담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전체의 행복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무시한 사회들이 어떤 비극을 낳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담의 사상에는 놀라울 만큼 진보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급진적 개혁과 시대를 앞서간 주장들. 벤담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급진적인 주장들을 펼쳤습니다. 동물 권리. 1789년 벤담은 이렇게 썼습니다. 문제는 동물이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가, 혹은 동물이 말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다. 문제는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이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한 발언 중 하나였습니다. 벤담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공리주의의 기준은 고통과 쾌락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성 참정권. 18세기 영국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주장은 미친 소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벤담은 물었습니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왜 그들의 의견은 정치에서 배제되는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진지하게 추구한다면 성별에 따른 차별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성애 비범죄화. 벤담은 또한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인들 간의 행위가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가? 타인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면 국가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 이 주장은 당시에는 너무나 급진적이어서 벤담 스스로도 출판하지 못하고 원고로만 남겨두었습니다. 이 글이 세상에 공개된 것은 무려 1970년대였습니다. 법률 개혁. 벤담은 평생 영국의 비합리적인 법률을 개혁하려 했습니다. 그는 법이 단순하고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 시민이 이해할 수 없는 법은 좋은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노력은 19세기 영국의 여러 법률 개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형법 완화, 투표권 확대, 빈민 구제. 벤담의 제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은 스승의 사상을 더욱 세련되게 다듬어 양적 공리주의를 질적 공리주의로 발전시켰습니다. 벤담은 모든 쾌락이 동등하다고 봤지만 밀은 돼지의 쾌락보다 인간의 쾌락이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고 주장했죠. 그렇게 벤담의 공리주의는 19세기를 거쳐 20세기, 21세기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벤담의 철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린 모든 선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 식사 메뉴, 입을 옷, 누구에게 전화할지, 어떤 영상을 볼지. 벤담이라면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 선택들이 당신과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늘렸습니까? 간단한 질문 같지만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습관적으로 혹은 남들의 시선 때문에 혹은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선택합니다. 하지만 벤담은 우리에게 멈춰서서 진지하게 물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나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물론 벤담의 공리주의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할 위험, 행복을 단순히 양으로 환산하는 문제, 즉각적인 쾌락만 추구할 구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담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소중합니다. 전통이라고 권위라고 다들 그렇게 한다고 무조건 따르지 마라. 스스로 물어봐라. 이것이 진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제도들, 관습들, 법률들. 정말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왔으니까, 권력자들에게 유리하니까 유지되는 걸까요?
벤담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불합리한 것에 왜라고 물을 수 있는 용기,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벤담이 84년의 삶을 마감하며 남긴 마지막 유언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몸을 대학에 기증하라. 죽어서도 의학 발전에, 교육에, 사회에 유용하게 쓰이도록. 실제로 그는 죽어서도 여전히 런던 대학교에 앉아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나갈 때마다 생각하게 만들죠. 나는 살아서 그리고 죽어서도 세상에 어떤 쓸모를 남길 것인가?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그 선택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선택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통찰을 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